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포효했고 빗방울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유리벽을 거세게 두드렸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고요함 속에서 이 도시의 정점에 선 남자 JN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의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었다. 저 아래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그가 이룩한 제국의 일부였다. 그의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약혼 여인 한유라였다. 그녀는 순백의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폭풍우 치는 바깥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지혁의 등 뒤로 다가와 그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플로럴 향이 지혁의 코끝을 스쳤지만 오늘따라 그 향기는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무슨 생각해요? 지혁 씨 유라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나지막하게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다. 지혁은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로 인한 긴장감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그는 부드럽게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창밖의 번갯불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길을 잃은 혼란이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 곧 완벽해질 그림 말이야. 지혁은 그녀의 뺨을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길에 유라의 몸이 움찔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균열은 바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다. 시선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와 그 옆에 작은 과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너와 내 가족 그리고 그 사람까지도.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뱀의 혀처럼 차갑고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 지혁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유라가 그의 품에서 벗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지혁은 소파를 가리키며 먼저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유라가 결혼 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모든 걱정을 덜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유라는 소파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부엌 쪽으로 향했다. 잠시만요. 목이 마르네요. 와인이라도 한 잔 더 할까요? 그녀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지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소파에 편안히 몸을 기댔다. 그는 몰랐다. 그것이 그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느끼는 평온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찰나의 순간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고 그 빛에 부엌 조리대에 놓인 칼날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유라는 등을 돌린 채 와인병을 잡았지만 그녀의 다른 손은 과도를 향해 뻗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에 빚더미에 시달리는 부모님의 얼굴과 동생의 망가진 미래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괴물이야. 그가 모든 것을 망쳤어. 이건 심판일 뿐이야.
그 목소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손에는 와인잔이 아닌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지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다. 단 한 번이면 된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범행을 위해 하늘이 마련해준 완벽한 배경음악 같았다. 유라야, 무슨 와인을 그렇게 오래. 지혁이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건네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랑하는 약혼녀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눈물과 광기가 뒤섞인 절망적인 표정과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은빛 섬광이었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지혁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의 뛰어난 반사신경이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게 만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칼날은 그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크윽 지혁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유라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지금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크게 실려 있었다. 유라는 칼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혁씨.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지혁은 상처의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밀쳐냈다. 유라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칼을 놓쳤다. 쨍그랑 칼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혁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유락에 고정되었다. 그때였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유라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밀치려 했다. 지혁은 부상당한 몸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힘에 뒤로 밀려났다. 그의 등은 거대한 통유리창에 부딪혔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밝혔고 그 순간 지혁은 보았다. 흐느끼는 유라의 얼굴 너머로 어둠 속에 서 있는 또 다른 형상을. 그것은 환각이었을까? 번개가 만들어낸 찰나의 착시였을까? 하지만 그 실루엣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긴 머리카락 가녀리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선. 아주 오래전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지혁의 뇌리는 그 형상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다.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야를 붉게 물들였고 그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그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유라의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듯한 차가운 속삭임이었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재계의 황태자 JN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약혼녀에게 피습당했다는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권지혁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한유라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녀는 결혼에 대한 압박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결말. 하지만 권지혁의 비서실장인 김민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수술실에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사건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유라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공격이었고 그녀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보여준 행복한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김 실장은 무언가 거대한 배후가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기적적으로 권지혁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처음으로 찾은 사람은 김 실장이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한유라는 김 실장은 담담하게 그녀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고했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 배신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보았던 그 의문의 형상.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과거의 유령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 혼자서 파헤쳐야 할 문제였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와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또 다른 여자의 그림자. 이 두 개의 퍼즐 조각 사이에는 분명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권지혁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누가 감히 자신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게임을 시작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그의 인생에는 이제 막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복수였다. 병실은 완벽한 통제에 있는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위치에 있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은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몸에는 여러 개의 의료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육체의 나약함은 오히려 그의 사고를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고요한 감옥 안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혁에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형성된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지혁의 눈빛만으로도 김 실장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지혁이 JN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원본 파일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혁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터치하자 그날 밤의 악몽이 고화질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피습 장면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고통과 배신감이 다시금 온몸을 찔렀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분석하고 있었다.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시선으로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던 지혁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바로 유라가 그에게 와인을 권하기 몇 분 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실 구석 카메라의 사각지대 가장자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절망.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듯 보였다. 이 순간이야. 지혁이 짤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다. 그는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이 통화 기록 추적할 수 있나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사용 직후 폐기되어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역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한유라를 움직이게 만든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의 배신감 우울증 경찰의 발표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김 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한유라의 가족을 조사해. 특히 재정 상태를. 샅샅이 뒤져.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다. 김민준 실장의 일 처리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틀 뒤 그는 방대한 양의 조사 자료를 들고 다시 지역을 찾아왔다. 자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던 예비장인 한유라의 아버지는 사실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고 그의 사업은 이미 몇 년 전에 기울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파산 직전의 상태였으며 그 사실을 지혁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화면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한유라 아버지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을 거액의 자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김 실장의 정보팀은 그 근원지를 추적해냈다. 모든 자금은 단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회사의 이름을 화면에 확대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권지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베리타스 홀딩스, 베리타스 홀딩스. 그것은 너무나도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뼛속 깊이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오래된 기억의 서랍이 강제로 열렸다. 시간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낡은 대학교 동아리방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두 젊은이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세울 회사의 이름을 고민했다. 우리의 기술은 세상의 진실을 밝혀줄 거야. 그러니 이름은 베리타스가 어때 빛나는 눈으로 그에게 말하던 당찬 소녀.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윤서연이었다. 진실을 의미하는 라틴어. 그것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자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남긴 상처를 애써 봉합하고 과거에 묻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름이 유령처럼 다시 나타났다. 자신의 약혼녀를 조종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 배후의 이름으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생긴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거대한 심연으로 변해버렸다. 그 심연의 끝에서 그는 잊고 있던 한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소녀의 미소 위로 차갑고 잔인한 복수심에 불타는 현재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가 보았던 그날 밤의 실루엣은 환각이 아니었다. 윤서연, 지혁의 입에서 그 이름이 힘겹게 흘러나왔다. 배신감의 무게가 달랐다. 한율에 대한 배신감은 날카로운 칼처럼 심장을 찔렀지만 윤서연의 이름이 불러일으킨 감정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 그 자체였다. 사랑은 증오가 되어 돌아왔고 가장 순수했던 약속은 가장 잔인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김 실장은 지역의 반응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회장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지역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어둠과 살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상대를 파멸시키겠다는 섬뜩한 결의였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윤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가 지난 10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녀의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전장으로 걸어 나온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퇴원 후 닷새 만에 JN그룹 본사 회장실로 복귀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그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의 귀환은 회사 안팎의 불안한 소문들을 단번에 잠재웠다. 그는 여전히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왕좌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지척에 있다는 것을. 그의 시선은 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듯했다. 김민준 실장이 들고 온 보고서는 한편의 소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윤서연, 지역의 기억 속에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아있던 그 이름은 지난 10년간 화려하고도 잔혹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한국을 떠난 뒤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경제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마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냉혹한 M&A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2년 전 그녀는 돌연 한국으로 돌아왔다. 신생 벤처캐피털인 오라클 캐피털의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서였다. 그녀가 이끄는 오라클 캐피털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투자 방식은 과감하고 정확했으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적대적 M&A나 비정한 구조조정도 서슴지 않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최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앳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 그 너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을 품은 한 명의 여왕이 있었다. 지역은 보고서를 덮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베리타스 홀딩스는 그녀가 오라클 캐피털을 설립하기 전 자금 세탁과 비밀 작전을 위해 만들어둔 유령 회사 중 하나일 터였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유령을 상대할 생각이 없었다. 적의 얼굴을 직접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김 실장. 지혁이 나지막이 불렀다. 오라클 캐피털의 윤서연 대표와 미팅을 잡게. JN그룹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제안으로. 김 실장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적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수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권지혁의 결정에는 항상 그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더 깊은 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팅 장소는 오라클 캐피털의 본사 윤서연의 사무실이었다. 그녀의 공간은 그녀 자신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만이 유일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지혁이 들어서는 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은 채 턱을 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를 관찰하는 흑표범처럼. 몸은 좀 어떠신가요? 권 회장님,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윤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기적이라는 단어에 실린 미세한 가시를 지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흥미로운 장난감을 보는 듯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대표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덕분에라는 말 역시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혁은 준비해온 사업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JN그룹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오라클 캐피털 같은 공격적인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일부러 공격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연은 제안서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관심은 사업 내용이 아닌 그것을 들고 온 남자에게 있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파트너십이란 건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죠. 등 뒤에서 누가 칼을 꽂을지 모르는 상황에선 곤란하지 않겠어요, 회장님. 그녀는 요염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짓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 지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파트너를 고르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 이익만을 볼 수 있는 이성적인 파트너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과거를 언급한 것은 그의 방역이었다. 나는 네가 왜 이러는지도 알고 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찰나였지만 지혁은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진 격렬한 증오의 불꽃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한유라는 총알에 불과했다. 방가쇠를 당긴 사람은 바로 눈앞에 이 여자 윤서연이었다. 그는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과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미팅은 그렇게 끝났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서연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지혁의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까지 지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그녀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따갑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어떤 이사회보다도 더 많은 정신력을 소모했다.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제안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지혁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지친 기색 대신 사냥을 앞둔 맹수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안은 취소하게. 저쪽도 받을 생각 따위는 없었을 테니. 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그는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모든 계열사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려. 그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노릴 테니까. 과거의 망령은 이제 현실의 적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권지혁은 그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권지혁과 윤서연의 만남이 있은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이 개장하자마자 JN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장 건강 이상설, 내부 자금 유동성 위기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권지욱은 회장실에서 거대한 모니터 월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붉은색 하락선이 마치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보였다. 임원들의 긴급 호출이 빗발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서연은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고 지금은 거대한 먹잇감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공격은 재무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JN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JN넥서스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JN넥서스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인수 주체는 이제 막 시장에 등장한 신생 사모펀드였지만 그 배후에 오라클 캐피털의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이 미끼로 던졌던 제안을 역이용하여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설상가상으로 인재 유출이 시작되었다. JN넥서스의 연구 총괄 임원을 시작으로 지난 몇 년간 지혁이 공들여 영입했던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그들은 경쟁사의 몇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되었고 그 경쟁사들의 지분 구조를 파고들면 어김없이 오라클 캐피털의 이름이 나왔다. 윤서연은 돈과 정보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지역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임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부자연스러웠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침묵 속에서 모든 임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금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전쟁이요.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겁먹은 자들이지. 재무팀은 즉시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시오. 법무팀은 JN넥서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고 인사팀은 동요하는 직원들을 안정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져주시오. 그의 지시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혼란에 빠져있던 임원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오라클 캐피털의 대표실에서 윤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JN그룹의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마스터 같았다. 그녀의 비서는 방금 들어온 보고를 읽었다. 권지혁 회장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지시했습니다. 주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 서연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래야 재미있지.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넘게 묵혀온 증오와 배신감을 터뜨리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권지혁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폐허 위에서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결말이었다. 며칠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지혁은 자신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쏟아부어 회사를 방어했다. 그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JN그룹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JN넥서스의 경영권도 간신히 지켜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잃어버린 인재들과 꺾여버린 성장 동력 그리고 시장의 신뢰 입은 타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었다. 그날 밤 지혁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창밖의 도시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군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 하나를 꺼내 물 없이 삼켰다.
어깨의 통증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심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의 개인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글자 하나 없이 낡은 사진 한 장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장소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허름한 대학교 동아리방 벽에는 낡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고 그 위에는 메리타스라는 단어가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와 그녀의 꿈이 시작되었던 곳. 사진은 심리적인 공격이었다. 윤서연은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와 정체성까지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지혁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는 분노를 넘어서 차가운 결의를 느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기꺼이 과거의 망령과 정면으로 마주 서주기로. 윤서연이 보낸 사진 한 장은 수천 명의 변호사와 재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방어선보다 더 강력하게 권지혁의 내면을 관통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관뚜껑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행위였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낡은 동아리방의 풍경과 앳된 미소를 띤 윤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떻게 그토록 빛나던 사람이 이토록 지독한 어둠을 품게 되었을까?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10여 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공과대학 캠퍼스는 두 명의 천재로 인해 떠들썩했다. 한 명은 코딩과 알고리즘에 신들린 재능을 보인 권지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기술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 보던 경영학도의 윤서연이었다. 그들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 지혁이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들면 서연은 그 기술이 나아갈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베리타스는 그들의 첫 자식과도 같았다. 작은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만든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그들은 이 기술이 거짓 정보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다.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서연의 눈은 언제나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리고 지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했다. 압박감 속에서 지혁은 그가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들의 꿈은 너무나 찬란했지만 현실의 벽은 차가웠다. 자금은 바닥났고 기술을 탐내는 대기업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당시 업계의 거인이었던 태산테크가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 베리타스의 핵심 알고리즘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막대한 투자금과 연구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결사반대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꿈과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대기업의 부속품이 되느니 차라리 함께 굶어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베리타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달랐다. 그는 엔지니어였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였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라 두려워했다. 결국 지혁은 그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태산테크와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는 그것이 기술을 살리고 더 큰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나중에 서연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었다.
그가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날 서연은 동아리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우리의 꿈을 저들에게 팔아넘길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이건 파는 게 아니야. 우리의 기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지혁은 그렇게 항변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서연의 눈에 그는 더 이상 꿈을 함께 꾸던 동반자가 아니었다. 현실과 타협하고 신념을 저버린 배신자일 뿐이었다. 그날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끝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야 권지혁은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리며 애써 잊으려 했던 진실을. 그는 기술을 살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연의 꿈을 죽였던 것이다. 그에게는 기술의 생존이 중요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순수성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믿었지만 그 최선이 그녀에게는 최악의 배신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증오는 바로 그 지독한 오해와 상처받은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이 깨달음은 지혁에게 고통과 동시에 새로운 무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연을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나 마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뒤틀리고 망가졌지만 여전히 자신이 만든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의 모든 공격은 비이성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진실 부에리타드를 되찾고 배신자를 심판하려는 뒤틀린 정의감의 발현이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과거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만들어 놓은 전장 위에서 수비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였다. 그는 비서실 직통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김민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깊어졌다. 김 실장, 나 대신 사람을 좀 만나고 와야겠네. 투자잖아. 정계 인사가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말했다. 구치소에 있는 한유라를 만나게 해주게. 변호사 자격으로 비공개 단독 면담을 신청해. 이제 방역의 첫 수를 둘 차례였다. 서울 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가운 공기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김민준 실장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으로 두꺼운 방탄유리 앞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이곳의 황량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했던 약혼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생기 잃은 푸른 수의를 입은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다. 유라는 방탄유리 너머의 김 실장을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가 권지혁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협박하러 왔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싶지 않았지만 교도관의 무언의 압박에 마지못해 차가운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공허한 눈빛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한유라 씨. 김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들렸다. 권 회장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변호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말에 유라의 눈이 의아함으로 흔들렸다. 변호인이라니.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자신에게 변호인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김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자료를 꺼내 유리벽 가까이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진 도박 빚의 상세 내역과 그 빚이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의문의 회사를 통해 모두 상환된 금융거래 기록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가족의 치부가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유라 씨. 김 실장은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거대한 게임의 주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용당한 장기짝에 불과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서연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여자를 압니까? 베리타스 홀딩스의 실소유주이자 오라클 캐피털의 대표 윤서연입니다. 윤서연의 사진을 본 순간 유라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에게 접근했던 자신을 이해한다며 상냥한 미소로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물론 당시에는 가명을 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했지만 저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은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윤서연이 권지혁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그래서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유라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후회, 분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자괴감.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했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다른 여자의 복수극을 위한 도구로 쓰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살인 미수범인 동시에 가장 비참한 피해자였다. 김 실장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희미한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알고 싶어요. 전부 다. 김 실장은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만년필의 클립을 무심코 한번 눌렀다. 작은 녹음 장치가 소리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유라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윤서연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접근했던 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가족의 부채 문제를 약점 삼아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권지혁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주입하며 어떻게 그녀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했는지. 그녀는 지혁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성공했으며 자신들의 행동은 그를 심판하는 정의라고 속삭였다. 유라는 그 달콤한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갔던 것이다. 그 여자는 악마예요. 유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사건 전날 밤에도 전화해서 만약 실패하면 내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하지만 성공하면 모든 빚을 없애주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자백은 윤서연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교사 협박 심리 조종,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김 실장은 구치소를 나섰다. 그의 손에는 윤서연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지혁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어떻게 됐나 김 실장은 창밖의 회색빛 구치소 건물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을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안도나 기쁨의 침묵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부품을 점검하는 엔지니어의 신중한 침묵이었다. 잠시 후 지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덫을 놓을 시간이야. 방역에 서막이 올랐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유라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히든 카드였다. 하지만 권지혁은 섣불리 그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윤서연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능한 여자였다. 섣부른 폭로는 지저분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뿐 그녀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엔 부족했다. 그녀를 무너뜨리려면 그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회장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이제 새로운 전쟁 계획으로 가득 찼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키메라, 프로젝트 치메라, 케카. 키메라는 여러 동물의 형상이 뒤섞인 그리스 신화 속 괴물이다. 그 이름처럼 이 작전은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상을 교묘하게 뒤섞어 적을 유인하는 거대한 기만 작전이었다. 지혁과 김 실장 그리고 극소수의 핵심 임원들만이 이 작전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작전의 핵심은 미끼였다. 윤서연이 거부할 수 없는 그녀의 오만함과 과거에 대한 집착을 동시에 자극할 만한 미끼. 지혁은 JN그룹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상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코어X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과거 그와 서연이 함께 꿈꾸었던 이 베리타스 알고리즘의 궁극적인 진화형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 개발비로 인해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다음 단계는 이 미끼를 적의 입에 물려주는 것이었다. 지혁은 의도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정보들을 시장에 흘렸다. 비핵심 계열사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는 JN그룹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것은 코어 X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절박함을 연출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결정적인 정보 유출은 JN그룹 내부의 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혁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한 수석 연구원이 내부 고발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오라클 캐피털 측의 산업 스파에게 접근하여 회사의 무리한 투자에 불만을 품은 척하며 코어 X의 핵심 개발 계획서를 조금씩 흘렸다. 정보는 완벽하게 조작되었지만 너무나도 정교해서 누구도 그것이 거짓임을 의심할 수 없었다. 한편 김민준 실장은 물밑에서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오라클 캐피털의 적대적 M&A로 인해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던 여러 기업의 총수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했다. 그들에게 권지혁 역시 또 다른 포식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들에게 전쟁을 제안하는 대신 사냥의 기회를 제공했다. JN그룹은 오라클 캐피털이라는 거대한 사자를 함정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한적한 호텔의 비밀 회의실에서 김 실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사자가 함정에 빠져 발버둥 칠 때 그 시체를 나눠 먹는 것은 하이에나들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자의 목만을 원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수와 이익, 그 두 가지는 흩어져 있던 경쟁자들을 반판 윤서연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뭉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윤서연은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그녀의 정보 분석팀은 코어 X의 기술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고 동시에 JN그룹의 재무적 취약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일부 신중한 임원들은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서연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만했다. 그녀의 사무실 거대한 모니터에는 코어 X에 유출된 설계도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10여 년 전 지혁과 함께 밤을 새우던 동아리방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권지혁이 과거의 자신처럼 기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넌 변하지 않았구나, 권지혁.
그 잘난 기술 때문에 모든 걸 망치는 버릇 말이야. 그녀는 차갑게 읊조렸다. 그녀의 오만함이 이성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서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오라클 캐피털의 모든 가용 자금을 총동원하여 JN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키고 동시에 코어 X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들을 빼내오거나 기술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즉시 지역에게 보고되었다. 회장실 화이트보드 위 오라클 캐피털을 상징하는 말은 이제 함정의 정중앙으로 한 칸 이동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 올랐고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지역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덫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그녀가 이끄는 오라클 캐피털은 괴물처럼 시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JN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데 투입되었고 언론은 연일 JN그룹의 파산 가능성을 대서특필했다.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마치 거대한 배가 침몰하듯 권지혁의 제국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재무적인 공격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승리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그녀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코어 X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문 산업 스파이팀을 고용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좋아. 데이터를 훔치든 사람을 매수하든 JN그룹의 마지막 희망을 내 손에 가져와. 그녀의 조급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산업 스파이들은 내부 고발자로 위장한 권지혁의 충직한 연구원에게 접근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동가방과 데이터 저장 장치가 오고 가는 장면은 모두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동시에 해킹팀은 JN그룹의 서버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이 침투한 서버는 지역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 허니팟 서버였다. 해커들의 모든 접속 기록과 활동 내역은 실시간으로 JN그룹의 보안팀에 전송되고 있었다. 윤서연은 마침내 코어 X의 핵심 데이터라고 믿는 것을 손에 넣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녀와 핵심 임원들은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이제 JN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후에는 헐값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훔친 기술을 이용해 시장에서 완벽하게 따돌릴 계획이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권지혁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우리의 시대야.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한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시각 JN그룹의 워룸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안에 떠는 임원들과 동맹을 맺은 기업 총수들의 빗발치는 문의에도 그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까지, 그녀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윤서연은 자신의 승리에 쐐기를 받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JN그룹의 기술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훔친 코어 X 데이터를 공개하여 JN그룹의 신뢰도를 완전히 파괴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혁의 몰락을 선포하고 싶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윤서연이 연단에 섰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JN그룹의 실패를 단언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의 숨겨진 동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속된 시간에 수십 개의 증권사 창구를 통해 JN그룹의 주식을 사들이는 대규모 매수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바닥을 치던 JN그룹의 주가가 순식간에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것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오를수록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고, 이는 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오라클 캐피털의 계좌는 초 단위로 수천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하던 서연의 연설은 점점 흐려졌다. 그녀의 발밑에 놓인 태블릿 PC에 표시된 주가 그래프가 비현실적인 각도로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는 트레이더들의 절규에 가까운 보고가 들려왔다. 대표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마진콜입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식은땀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윤서연의 얼굴을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 실장을 돌아보았다. 김 실장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하게. 권지혁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으며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 폭풍우는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번개가 내리칠 시간이었다. 윤서연의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권지혁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JN그룹의 공식 발표문이 모든 언론사의 이메일과 SNS 채널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발표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한유라의 자백 녹취록, 일부 산업 스파이 행위를 입증하는 영상 증거, 오라클 캐피털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윤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JN그룹을 비난하던 기자들은 이제 윤서연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해명하라고 소리쳤다. 윤서연은 연단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숏 스퀴즈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과 눈앞에서 터져나온 증거들.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계획이 사실은 자신을 겨냥한 더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제국은 분단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찰이 오라클 캐피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고,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를 요청하며 아우성쳤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겨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그녀는 텅 빈 차 안에서 주먹을 떨었다. 분노 치욕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만나야만 했다. 권지혁은 JN그룹 본사 최상층 헬기 착륙장에 서 있었다. 도시의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윤서연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 게임의 마지막은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서 끝나야 했다. 잠시 후 비상계단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내 짓이었구나. 처음부터 전부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날카롭게 찢어졌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덫을 놨어. 권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덫을 놓은 건 내가 아니야. 네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지, 서연아. 네 증오와 오만함이 파놓은 덫으로. 그의 차분한 대답은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증오 오만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우리의 꿈을, 우리의 베리타스를 팔아넘긴 건 너였어. 넌 그날 날 배신했어. 권지혁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무기처럼 휘둘렀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넘게 자신을 지탱해 온 유일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난 꿈을 팔았을지도 몰라. 지혁이 인정했다. 난 기술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 네가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선택을. 그게 내 과오라면 얼마든지 비난받지. 하지만 넌 뭘 했지? 넌 네 상처를 핑계로 사람을 죽이려 했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지. 그걸 정의라고 부를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시선에서 보게 되었다. 그녀가 행한 모든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배신과 파괴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0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단단한 증오에 갑옷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난 단지 되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내게서 모든 걸 앗아갔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떨렸다. 지혁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앗아간 건 우리의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넌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불태워 버렸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그들의 길고 긴 싸움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도 분노도 의미가 없었다.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들의 과거는 한낱 비극적인 이야기의 한 토막에 불과했다. 그때 헬기 착륙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말없이 다가와 윤서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바람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연행되어 가던 윤서연이 마지막으로 걸음을 멈추고 지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텅 빈 눈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랑이 낳은 끔찍한 비극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지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난간으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야망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저 불빛들은 이제 수많은 상처와 희생의 증거처럼 보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자리에는 오직 지독한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잿더미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윤서연을 둘러싼 세기의 재판은 몇 달 만에 막을 내렸다. 그녀는 살인교사 주가, 조작 불법 기술 탈취 등 수많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월스트리트의 마녀라 불리며 시장을 호령했던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차가운 교도소 벽 안에서 허무하게 끝났다. 괴물 같았던 오라클 캐피털은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승자들의 전리품이 되어 흩어졌다. JN그룹은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권지혁은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으로 재계와 주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경쟁자들은 그의 냉철한 전략에 혀를 내둘렀고 직원들은 그의 결단력에
더욱 깊은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제국을 굳건히 지켜냈다. 권지혁은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한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그녀가 윤서연에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협박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녀의 진심 어린 반성을 참작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녀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녀는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지혁의 마지막 정리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권지혁의 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다. 그는 종종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야망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야경은 이제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만약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세상에는 하나의 진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기술을 위한 최선이라는 진실과 서연이 믿었던 신념을 위한 순수성이라는 진실. 그 두 개의 진실이 충돌했을 때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사랑은 증오가 되었고 꿈은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 모든 것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어느 이른 새벽 지혁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밤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을 그리지 않았다. 그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10여 년 전 풋풋한 미소를 띤 자신과 윤서연이 베리타스라고 쓰인 팻말 앞에서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 명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스스로 파멸했고 다른 한 명은 그 상처를 딛고 살아남았지만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는 조용히 액자를 다시 내려놓았다. 증오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담담한 수용이었다. 마침내 태양이 솟아올랐다. 새벽의 빛이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은 지혁의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과 이끌어야 할 미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남은 흉터를 무심코 매만졌다. 통증은 없었지만 그 감촉은 영원히 남아있을 터였다. 그것은 배신과 고통의 흔적인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증표이기도 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권지혁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더 강해졌지만 또한 더 고독해진 모습으로